너 미쳤어? 이게 무슨 장난질이야? 600년 역사의 이튼 칼리지 아이들이 집단으로 미쳐버린 게 아니라면 이 보고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 런던 BBC 본사 5층 리처드 국장이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 앞에는 28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 로버트 밀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의 환상을 깨부수고 오겠다며 호기롭게 비행기에 올랐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고 눈빛은 무언가에 홀린 듯 깊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냉혈한이라 불리던 그가 내놓은 다큐멘터리 가제는 서울에서 무너진 자존심. 대관절 그 일주일 동안 한국의 땅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나라의 감동적인 사연을 해외까지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격을 높이는 이 역사적인 걸음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밀러입니다. 28년 동안 BBC 탐사 보도의 최전선에서 전 세계를 누볐고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베테랑 기자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그 어떤 총탄보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런던 금융의 심장부 더 시티의 한복판에서 수십억 파운드의 자금을 움직이며 영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윈스턴 회장입니다. 그는 지금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안개 낀 런던 시내를 내려다보며 억눌린 분노를 뿜어내고 있더군요. 로버트 기자, 내 아들 해리가 한국이라는 그 낯선 나라에 다녀오더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영국이 부끄럽다니요? 600년 전통의 이튼 칼리지에서 제국의 자부심을 배운 녀석이 고작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홀려 위해 분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배신감과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지독한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윈스턴 회장은 영국 상류층의 자존심 그 자체인 인물인 것이죠. 그에게 한국은 그저 과거 영국의 도움으로 전쟁을 겨우 버텨낸 나라 혹은 싼 값에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공장 국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쪽 같은 아들이 서울에 가보니 런던은 낡은 박물관일 뿐이었다는 글을 SNS에 올려 영국 사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으니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난도질당했겠습니까? 가서 똑똑히 찍어 오세요. 그 아이들이 보고 온 게 얼마나 천박한 신기루인지, 그들이 배운 게 얼마나 저급한 세뇌인지 말입니다. BBC의 명예를 걸고 그 가짜 낙원의 실체를 폭로하십시오. 저는 그의 압박 섞인 특명을 받고 비행기에 오릅니다. 사실 저 역시 그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K-팝과 삼성의 화려한 껍데기 뒤에는 분명 지독한 경쟁과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을 거라 확신했거든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이미 다큐멘터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목은 극동의 신기루. 한국의 환상을 깨부수고 영국 상류층의 자부심을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제 오만한 확신은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피더군요. 이건 28년 동안 전쟁터와 기근 현장을 다리며 몸에 밴 습관입니다. 히드로 공항이나 JFK 공항이었다면 이미 통제 인력이 소리를 지르고 엉망으로 꼬인 줄 사이로 짜증 섞인 욕설이 터져 나왔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입국 심사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들을 통제하는 보안 요원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런던이었다면 수십 명의 요원이 달라붙어 밀지 마라, 줄을 제대로 서라며 윽박을 질렀을 규모인데 말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라도 있는 것처럼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옆에서 큰 캐리어를 끌던 한 남자가 실수로 앞사람의 발을 쳤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죠.
히드로였다면 당장이라도 주먹 다짐이 오거나 매니저를 부르라며 난동이 벌어졌을 장면입니다. 하지만 발을 밟힌 여성은 가볍게 목례하며 괜찮다고 웃어 보이고 남자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미안함을 전하더군요. 그 5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던 세상과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요. 저는 당황하며 카메라를 돌려 구석구석을 훑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누군가 총을 들고 감시하고 있거나 보이지 않는 강압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렌즈에 잡히는 건 그저 평온한 얼굴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시민들 뿐입니다. 감시 없는 질서. 제 수첩에 적힌 첫 번째 메모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윈스턴 회장의 차가운 눈빛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는 여전히 런던의 화려한 집무실에서 제가 한국의 치부를 들춰내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 정적이고도 완벽한 질서 앞에서 제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릅니다. 혹시 해리가 본 것이 신기루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어온 제국의 자부심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었다면 이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기 때문입니다. 입국장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도 제 충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는 마치 방금 닦아놓은 거울처럼 매끄럽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흐릅니다. 윈스턴 회장이 아시아의 공장이라 비하했던 이 나라는 사실 런던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문명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을 감으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아니야, 이건 공항 근처니까 그런 거야. 도심 깊숙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천박한 실체가 드러날 거야. 하지만 제 다짐이 무색하게도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광경을 목격합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한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양쪽 다 끼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로비를 지나 밖으로 걸어나가는 겁니다. 런던의 새벽 2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런던의 여성들은 밤거리를 걸을 때 손가락 사이에 열쇠를 끼우고 등 뒤의 발자국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삽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평온한 걸까요? 저는 호텔 방에 짐을 풀기도 전에 다시 카메라를 챙겨들었습니다. 윈스턴 회장이 지시한 폭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지 않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심장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알 수 없는 전류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겨우 한국 땅을 밟은 지 1시간, 28년 베테랑 기자의 본능이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로버트 밀러, 당신은 오늘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진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흔한 풍경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낡고 지저분한 뒷골목 대신 정교하게 설계된 유리 빌딩들이 밤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의 불빛은 런던의 템스강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오만은 여전히 끈질겼습니다. 이건 그저 자본의 힘으로 바른 분칠일 뿐이야. 사람이 사는 속은 다 똑같지. 저는 윈스턴 회장이 원했던 진실을 찾기 위해 일부러 가장 깊숙한 도심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느덧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강남의 한 번화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영국인이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술집과 카페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단 한 줌도 섞여 있지 않더군요. 런던의 밤은 어떠냐고요? 해가 지면 거리는 범죄자들의 영토가 됩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인 저조차도 밤늦게 골목을 지날 땐 주머니 속의 열쇠를 너클처럼 쥐고 걷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제 렌즈에 잡힌 한 여성은 양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에만 집중하며 어두운 골목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갑니다. 주변을 한 번도 살피지 않아요. 누군가 뒤를 밟지는 않는지,
어둠 속에서 칼날이 튀어나오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기색이 추호도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치안이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서로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거대한 신뢰의 돔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촬영 스태프 중 한 명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며 비명을 지릅니다. 발목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이며 순식간에 퉁퉁 부어오르더군요. 런던에서라면 이건 재앙입니다. 영국의 의료 시스템인 NHS를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응급실에 가면 기본 10시간은 대기해야 하고 운이 나쁘면 복도에서 날을 꼬박 세워야 하죠. 저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이제 우린 끝났군. 그런데 택시를 타고 도착한 근처 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제 상식을 파괴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접수를 마치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간호사가 달려와 환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많이 아프시죠? 바로 처치실로 가실게요. 라는 친절한 목소리와 함께 말이죠. 엑스레이 촬영부터 전문의의 진단, 그리고 깁스 처치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0분이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접수조차 못 끝냈을 시간입니다. 치료를 마친 스태프가 영수증을 들고 나옵니다. 보험이 없는 외국인이라 수백 파운드는 나올 거라 예상하며 지갑을 열었죠. 그런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42,000원? 파운드로 환산하면 고작 25파운드 남집니다. 런던의 식당에서 근사한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돈으로 이 나라는 외국인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즉각 제공한 겁니다. 저는 원무과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인가요? 추가 비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직원은 제 질문이 의아하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네, 약 처방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심히 가세요. 병원 문을 나서는데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윈스턴 회장이 비하했던 이 아시아의 공장은 사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영국보다 훨씬 더 품격 있고 성숙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제 카메라에 담긴 건 추한 실체가 아니라 우리 영국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효율과 인간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 극찬했던 서울의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근 시간의 인파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었죠.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저는 또 다른 소름 돋는 광경을 봅니다. 열차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했지만 전동차 양끝에 위치한 분홍색 좌석, 즉 임산부 배려석은 마치 투명한 벽이라도 쳐진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는 젊은이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그 자리에 앉을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강제하는 사람도 감시하는 경찰도 없었습니다. 그저 약속이기에 지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 숨막히는 출근길 전동차 안에도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런던 튜브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이 앞에 서 있어도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아버리는 영국의 청년들과 빈자리를 비워둔 채 묵묵히 서 있는 한국의 청년들. 윈스턴 회장은 이 차이를 세뇌라고 불렀지만 제가 보기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어제 제가 가졌던 오만한 편견을 하나씩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국에 있는 윈스턴 회장이었습니다. 밀러 기자, 이제 슬슬 그들의 치부를 찍었겠지? 아들 해리 녀석이 정신 차릴 만한 결정적인 장면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제 메모장에는 이미 경이로운 질서, 압도적인 신뢰, 인간에 대한 예려 같은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저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해리가 옳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윈스턴 회장의 차가운 노성이 터져 나옵니다. 자네까지 홀린 건가? 당장 복귀해. 내 아들이 왜 저급한 나라의 편을 드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군.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런던 금융가의 철혈 권력자가 직접 이 땅을 밟겠다고 나선 것이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단순한 다큐멘터리 취재가 아니라 한 시대의 오만과 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대한 사건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윈스턴 회장, 그가 보게 될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이 왜 그토록 이 나라에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카메라는 이제 이 거물급 권력자의 변화를 담기 위해 가장 치열한 현장으로 향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윈스턴 회장의 노호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더군요.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전용기를 띄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런던 금융계의 거물,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그가 비서진조차 물리고 서울의 한 병원 대기실에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은 차가운 얼음 조각상과도 같았습니다. 아들 해리가 입원한 스태프를 간병하며 한국 대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컵라면을 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회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집니다. 해리 윈스턴, 당장 일어나라. 이 천박한 곳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네가 이튼에서 배운 품격은 어디로 간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대기실을 울립니다. 하지만 해리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더군요. 오히려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일어섭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서 배운 건 포크를 쥐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이에요. 아버지가 무시하는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지키는지 직접 보세요. 해리는 자신의 태블릿을 켜서 제가 찍어둔 영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며칠 전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만난 팔순 할머니의 인터뷰였습니다. 영상 속 할머니는 거친 손마디를 매만지며 수줍게 웃고 계셨죠. 제가 할머니, 예전에 나라가 어려울 때 금을 내놓으셨다면서요? 아깝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십니다. 아깝긴 뭐가 아까워. 나라가 살아야 손주놈들이 살지. 내 반지 하나가 나라 구하는데 보탬만 된다면 100번이라도 더 내놨을 게야. 그 투박한 사투리 섞인 진심이 런던에서 온 철혈 권력자의 가슴에 화살처럼 날아가 박힙니다. 윈스턴 회장은 코춤을 치려 하지만 이어지는 영상에서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수십만 명의 시민이 줄을 서서 돌반지, 결혼반지, 심지어는 집안의 가업으로 내려오던 금부치까지 아낌없이 내놓는 1997년의 그 기적 같은 자료 화면이 흐릅니다. 런던 폭동 당시 상점을 약탈하고 운동화를 훔치던 자국민들의 모습과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가장 소중한 추억을 내놓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인 것이죠, 아버지. 이분들은 부유해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내놓은 거지요.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그 돈으로 이런 마음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해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윈스턴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면 속 할머니의 손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던 급식 아주머니 한 분이 해리를 알아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거예요. 어이구, 학생, 친구는 좀 어때? 배고프지? 이거라도 좀 먹어.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따끈한 찐구마 2개를 꺼내 해리와 윈스턴 회장의 손에 쥐어줍니다. 런던의 상류층 사교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남의 자식을 우리 애라고 부르는 한국 특유의 정이 권력자의 단단한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윈스턴 회장은 손에 쥐인 고구마의 온기에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떨굽니다. 내가 틀린 건가? 그의 목소리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차오릅니다. 평생을 쟁취와 굴림으로 살아온 그에게 나눔과 신뢰로 세상을 지탱하는 한국인의 삶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경이로운 신세계였던 것이죠. 그날 밤
윈스턴 회장은 저와 함께 서울의 새벽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혼자 걷는 여성, 문을 활짝 열어두고 졸고 있는 편의점 주인, 그리고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주인이 없는 택배 상자들. 그는 연신 믿을 수 없어. 이건 기적이야. 라는 말을 되풀이하더군요. 600만 대의 CCTV가 감시해도 범죄가 끊이지 않는 런던과 달리 이곳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CCTV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기자, 내 다큐 제목을 바꿔주게. 신기루가 아니었어. 이건 실체야. 우리가 잃어버린, 아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고귀한 인간성의 실체란 말일세. 윈스턴 회장은 결국 해리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네가 옳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눈이 멀어 진정한 위대함을 보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는 그의 눈물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영국 엘리트층의 심장이 녹아내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부자의 포옹을 카메라에 담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는 순간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제 카메라는 마지막 장을 준비합니다. 오만한 전문가들의 콧대를 꺾고 진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옥스퍼드의 교수들이 한국을 무시하며 내뱉었던 그 독설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는지, 그 통쾌한 인과응보의 현장이 곧 펼쳐질 예정입니다. 윈스턴 회장이 한국의 새벽 공기 속에서 아들을 안고 흘린 눈물은 곧 영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회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제가 찍은 영상들을 돌려보더군요. 그의 손에는 아주머니가 쥐어준 고구마 대신 이제는 한국의 신뢰와 품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꽉 쥐어 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그는 마중 나온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단 한 문장으로 입을 엽니다. 나는 오늘 대영 제국이 잃어버린 미래를 서울에서 보고 왔다. 이 한마디는 곧바로 BBC 프라임타임 다큐멘터리의 오프닝이 됩니다. 다큐멘터리 서울에서 무너진 자존심이 방영되는 밤, 영국 전역의 TV 앞은 그야말로 정적으로 가득 찹니다. 런던의 화려한 거실에서도 맨체스터의 소박한 부엌에서도 사람들은 화면 속 한국의 풍경에 넋을 잃습니다. 특히 무상급식 현장에서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가 똑같은 식판을 들고 우리 애들이라 불리며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올 때 영국 학부모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깊은 한숨을 내뱉더군요. 한 끼 식사에도 계급의 낙인을 찍던 자신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비로소 직면한 겁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BBC 게시판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는가? 한국의 50년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인류애의 승리다. 라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립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장면은 그 다음 날 아침 생방송 토론장에서 벌어집니다. 한국을 삼성이 만든 거대한 공장이라 비하했던 옥스퍼드의 헬레나 교수가 출연한 것이죠. 그녀는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로 통계적 오류를 운운하려 하지만 앵커가 윈스턴 회장의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는 순간 얼어붙고 맙니다. 영상 속에서 윈스턴 회장은 자신이 직접 겪은 한국의 응급실 영수증과 할머니의 돌반지 이야기를 하며 목이 메어 말합니다. 교수님, 당신이 책상 앞에서 논리를 따질 때 한국인들은 서로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그들을 비판한 당신의 오만이 바로 영국의 현재입니다. 런던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날아온 이 직격탄에 교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숙입니다. 결국 그녀는 생방송 도중 제 무지와 오만을 사과드립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이었습니다. 라며 고개를 떨굽니다. 이 통쾌한 사과 장면은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한국의 국격을 단숨에 성층권 너머로 끌어올립니다. 이제 영국 곳곳에서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튼 칼리지를 포함한 명문 학교들이 앞다투어
한국식 신뢰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윈스턴 회장은 사제를 털어 한국형 무상급식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는 이제 런던 시티의 차가운 회장이 아니라 한국의 정을 영국에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해리 역시 아버지의 든든한 지지 속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며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그 할머니를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할 날을 꿈꿉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렌즈에 담으며 마지막으로 서울의 한강변을 떠올립니다. 세계가 우러러보는 기적을 일구고도 여전히 겸손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50년 전 삽과 곡괭이로 산을 깎던 그 손들이 이제는 전 세계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손이 되었습니다. 윈스턴 회장이 남긴 마지막 말이 제 귓가를 맴돕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가 그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인류의 희망이니까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자막이 올라가고 스튜디오에 불이 꺼지는 순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품격을 잃지 않고 나라를 지켜온 우리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세월이 일구어낸 가장 찬란한 보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의 무질서 속에서 서울의 고요한 질서를 그리워하는 수많은 영국인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표준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윈스턴 회장이 남긴 그 뜨거운 눈물과 옥스퍼드 교수의 고개 숙인 사과, 그 떨림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크레딧이 올라가며 화면은 정적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영국 사회에 던져진 파장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단순히 영국인들이 우리를 칭찬했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경탄하며 바라봤던 그 질서, 그 안전, 그리고 남의 자식까지 내 자식처럼 품어안는 그 따뜻한 정의 뿌리가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봐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혹독한 세월을 건너온 민족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먹을 것이 없어 자식들에게 미음 한 그릇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도 내 자식만큼은 공부시켜서 이 가난의 대를 끊겠다며 허리띠를 졸라매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의 집 담벼락 너머로 밥 굽는 소리가 들리면 내 집 솥바닥을 긁어서라도 나누어 주던 그 넉넉한 마음들이 모여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을 일구어낸 것이죠. 오늘 이 사연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셨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기 때문일 겁니다. 삽과 곡괭이로 고속도로를 닦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돌반지를 빼서 나라의 곳간을 채우던 그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영국 BBC 기자가 서울의 밤거리에서 그토록 자유로운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아니, 마땅히 가지셔야 합니다. 당신들이 흘린 땀방울이 거름이 되어 이제는 전 세대가 우리의 문화를 노래하고 우리의 질서를 배우며 우리의 인격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묻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한평생이 녹아든 위대한 결실임을 당당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영국인들의 고백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의 응원 섞인 댓글 한 줄, 그리고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이 감동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지혜로운 말씀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을 일구어내신 여러분의 그 거친 손마디가 오늘따라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한편의 위대한 역사입니다.